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약법 들어갑니다. 계약법. 교재가 139페이지. 계약 총론 있죠. 자, 약관은 건너뛸 거예요. 이거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어요. 나중에 문제 통해서 하나 잠깐 보면 돼요. 안 중요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고. 자, 흑판 봐봐요. 계약법 총 10문제 나와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죠.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그래서 매매에서 둘, 임대차에서 셋. 그래서 5문제 나오고, 총론에서 청약과 승낙에 따른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세 가지 요령. 동시행합시다. 동시행의 항변권. 그 다음 건물이 멸실합니다. 후발적 불능. 반대급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부담.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병한테 돈 달라고 하죠. 이게 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정 해제, 계약 해제. 그렇게 해서 총론. 성립에서 하나, 동시행권 하나, 위험부담 하나, 3자 계약 하나, 해제는 하나에서 둘. 해서 총 5문제. 5문제. 그래서 계약법은 양이 총칙의 4분의 3 정도, 물권법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10문제에 나오는 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계약법 교재량이 한 40페이지 정도 해서 제일 얇죠. 계약법은 처음 이해를 해야 돼요. 계약법이 총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어느 정도 이해 바탕 위에서 외우는 거예요. 시험은 이해만 해서는 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외워야 돼요. 단지 이해가 잘 될수록 잘 외워져요. 이해가 잘 될수록 잘 외워. 특히 민법이 그래요. 민법이. 그래서 막 계약법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바탕에서 결국은 외우는 거예요. 특히 조문은 외워야죠. 그 외운다는 정도가 안 보고 읊으란 게 아니에요. OX 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있다 없다. 자, 이제 첫 번째 계약의 종류 갑니다. 자, 첫 번째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목차 봤어요. 목차.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쌍무, 유상, 요물이에요. 낙성 반대. 그러면 흑판 한번 봐봐요. 쌍무 반대말 편무, 유상 반대말 무상. 자, 매매를 예로 들었죠.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 갑은 소유권과 같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들은 반대급부로서 매매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만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해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매도인 왼쪽 놈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죠. 당사자,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그래서 쌍무란 말이 나오죠. 쌍무, 채무무. 자, 그러면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도 똑같죠. 우리 시험 범위인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매매. 교환은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소유권끼리 맞교환. 임대차는 내 아파트들한테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 우리는 반대급부 차임 월세죠. 그래서 반대급부 차임을 주고 모두 채무가 있다. 쌍무. 그 다음 내가 소유권 주니까 을은 반대급부로서 돈을 주더라. 유상.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그 다음 약속만 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등기를 준다거나 대금을 쏘아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전하기로 주기로 약속만 하면. 그래서 이걸 낙성이라고 하죠. 낙성계약.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계약의 종류는 3년 정도에 한 번씩 돌거든요. 출제가.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이다. 좀 이따 나와요. 낙성은. 이게 가장 많이 출제돼요. 거의 80%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 쌍무 반대말 편무. 증여. 증여는 증여해 보셨나? 증여 받아 보셨나?
해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했죠. 아, 저도 그래요. 증여는 부자만 하는 거야, 부자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받아볼 수도 없고, 아버지가 재산이 없는데 나한테 증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나 주지도 못해. 나 살기 바빠서. 이게 증여예요. 나만 줘, 나만. 상대방은 공짜로 받죠. 그래서 증여는 한쪽, 증여한 이 왼쪽 놈만 채무를 부담하고, 오른쪽 놈은 채무가 없죠. 그래서 한쪽 편만 채무가 있다 해서 편무.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 주는데 을은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준 게 없죠. 그래서 반대급부 없다. 공짜, 무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유상 반대 무상. 그러면 쌍무는 이제 개념이 서로 채무가 있다. 대가적 채무. 유상은 대가적 출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총칙에서 출연은 내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재산 플러스 되는 관계. 이게 출연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출연하면 유상이고, 나만 출연하면 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만 소유권 주지 을로부터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자로 하면 돼요. 대가적 출연은 결국 유상 반대급부 있다. 무상은 반대급부 없다지. 그래서 증여가 대표적인 무상 편무예요. 자, 그러면 사용대차도 있죠. 이것도 시험에 여기서 나와요. 우리 시험 보면 아니지만. 사용대차는 내 아파트 또는 내 물건을 을한테 사용하게 해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사용. 그래서 임대차는 반대급부가 임료가 있는 거고, 이게 임료 임자예요. 임료. 법은 차임이라고 하죠. 차임 임자.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대차. 그래서 제가 증여를 계속 무상증여 했죠. 공짜죠. 공짜. 그러면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편무다. 이렇게 읽으시고, 매매교환임대차는 쌍무 유상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지문 하나가 해결돼.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이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 그러면 유상은 언제나 쌍무냐?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는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쌍무 유상으로 읽다 보면, 그래,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 지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자, 이게 쌍무 유상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쌍무는 대가적 채무. 직접 주시면 안 나와요. 2번 편무는 한쪽 편만 채무. 개념이고. 자, 3번 별 3개. 그러면 쌍무와 편무를 왜 구별하느냐? 그 구별 실익. 쌍무 계약에서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자, 쌍무에서만 동시행합시다. 나오겠죠? 한쪽 편만 채무 있으면 상대방이 동시행합시다. 이행할 채무가 없잖아. 그래서 쌍무 계약에 한해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자, 유상, 무상. 대가적 출연, 유상. 무상은 한쪽만 출연, 대가적 출연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반대급부 있다, 반대급부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3번 별 3개.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이 다른 유상 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매 규정을 다른 유상 계약, 교환이나 임대차에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 규정, 그중 대표가 매매에서 담보 책임 규정이 있죠. 그래서 담보 책임 규정이 교환이나 임대차에 갖다 쓰이는 거예요. 준용된다. 자, 이 동네에서 계약의 종류, 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번, 5번이에요. 4번, 5번 왕별.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려요. 그 다음 5번까지 알아야 돼. 같이 나오니까. 증여 사용 대차는 방금 본 대로 무상, 편무다. 무상, 편무다. 자, 6번 별 3개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하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유상인데 편무가 있어요. 그놈이 현상권고야. 현상권고가 유상이지만 편무예요. 그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야. 역적놈이 있어요. 그 현상권고. 그놈이 역적이야.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지만 시험은 유상이 언제나 쌍무는 아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현상권고가 유상편무. 그건 나온 적 없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 질문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낙성 요물 있죠. 특히 요물이죠. 시험은. 자, 방금 본 대로, 잠깐만 또 봐봐요.
갑과 을은 매매계약하면 재산권 주기로 약속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이에요.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건 낙성이다. 매매교환 임대차 쌍무유상 낙성. 그러면 낙성 반대말이 요물인데,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필요할 물건 물자예요. 그래서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 대표 예를 통해서 계약금 계약이죠. 이거 시험 5번 나왔어. 계약금 계약은 자,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보통 10% 5천만 원 정도 계약금 걸죠.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앞으로 계약금 주기로 약속만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해요. 쏘아줘야 돼. 그래서 계약금 겁시다.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쏘아줘야 돼요. 그래야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해.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라 요물이죠. 요물. 그래서 이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5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다. 요물이다. 하나가 더 나와.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죠. 현상 광고. 자, 현상 광고가 뭐다? 아파트 현관문에 게시판이 떴어요. 개 좀 찾아주세요. 내 이쁜 강아지. 그러면 현상 광고가 떴어. 유물이 떴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전화해도 성립하지 않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광고에서 지정한 행동, 이걸 완료해야만 현상 광고 계약이 비로소 성립해. 그래서 개를 찾아줘야 현상 광고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개 찾아줘야. 즉 제가 찾아드릴게요. 약속만으로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개를 찾아줘야, 개를 찾아줘야, 지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계약금 지급해야,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바로 기타급회. 이런 거 몰라야 돼. 개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만 나와요.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 광고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일한 요물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 광고 아닌 놈이 요물로 돼 있다. 그럼 무조건 X예요. 무조건 X. 그래서 이게 잘 나오죠. 뭐 분류식 안 중요하고. 그래서 낙성, 약정만으로, 약속만으로 바로 성립하죠. 낙성. 요물,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건을 줘야죠.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3번, 4번 별 3개. 3번,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닌 요물이다. 왜 요물이냐? 중간 이유죠.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니까. 중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요물이다. 그걸 내 걸로 하기 위해서 중간을 할 뿐이지. 계약금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자, 4번. 현상 광고도 마찬가지 요물이에요. 왜? 걔 찾아줘야 비로소 성립하니까. 그래서 계약금, 현상 광고 얘들은 낙성이 아닌 요물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낙성 아닌 요물. 단어 익숙해져야 되니까. 요식, 일정한 방식이 필요할 거고, 불요식은 일정한 방식 필요 없죠. 그래서 계약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서면, 구두 다 가능. 오케이. 계약의 성립가입니다. 자, 제가 안 읽은 부분은 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통에서 그런 때 보거나 아니면 7월 달에 우리 한 번 더 도니까 그때 할게요. 오늘은 중요한 거. 그래야 이제 우리 3주 남았는데 특별법까지 가요. 제가 세세하게 안 중요한 것까지 다 읽고 가다가는 마지막 특별법을 한 실명법을 못 해버려. 가담법이랑. 그러니까 중간중간 빵꾸가 날 거야. 진도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오늘 가르친 것만은 반드시 달달해요. 덜 중요한 걸 제가 안 할 거니까. 나중에 아예 안 한다는 것도 아니야. 8월 달에 해드려. 7월 달에. 안 중요해요. 사실 몰라도 될 내용이 오늘 안 하는데요. 자, 계약의 성립 그대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 이게 계약이죠. 의사표시 2개 기초고. 그러면 흑판 봐봐요.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게 뭐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된다는 것은 갑과 을의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해라. 객관적 합치. 사람이 일치해라. 주관적 합치.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란 내용이 일치하겠죠? 갑이 을한테 을, 너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그러면 을은 네 아파트 A 아파트 5개 살게.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근데 어긋나 버려. 사오. 그러면 합치가 아니지. 언밸런스니까. 그 다음 상대방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예요.
동그라미 2번. 의사표시의 합치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돼야 되고 그 다음 상대방 당사자가 일치돼야 된다. 이걸 한자로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그래서 내용도 나오고 한자도 나와요. 그래서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내용이 일체라, 사람이 일체라.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나왔죠. 2번으로도 나오고 기억 니은으로도 나와요.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제 배를 안 박는 거예요. 시험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기억. 갑이 5개 청약했는데 을이 5천만 원에 사겠다고 승낙했죠. 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지문이죠. 언밸런스 일어났죠. 내용이 금액이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합치가 안 일어났지. 불성립. 니은.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다 골라내야 돼.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누가 승낙했어요? 병이 승낙했죠. 언밸런스. 언밸런스가 나오면 서술은 무조건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을이 승낙이야? 계약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어. 쉬운 거예요. 그 다음 4번 불합이죠. 불합이. 자, 봐봐요. 무의식적 불합의. 그러면 교재 보죠.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없다가 있다로 바뀌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X 지문이 돼. 자, 그러면 불합의의 의미를 알아야죠. 불합의. 불합의를 어떻게 읽는다? 불합치로 읽는다. 그러면 합치가 안 됐죠. 합치가 안 됐으니까 여기 계약 자체가 불성립. 그럼 총치로 가야 돼.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 무효 취소 이쪽으로 오지 마.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불합인데 어떤 불합이래요? 무의식이래. 즉 갑이 사실은 합치가 안 됐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과 의사표시가 합치가 안 됐어. 근데 자기는 합치된 걸로 오해한 거죠. 불합의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사실은 합치가 안 됐는데 자기는 합치된 걸 믿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 나 착오야. 나 몰랐어. 무시. 나 착오야. 착오 취소할래. 할 수 없다. 왜? 무효 취소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불성립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계약 자체가 없는데 취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지. 취소란 것은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은 하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로 날리는 거지. 근데 아예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러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총칙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무의식적 불합의, 불합치. 그럼 괄호를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불성립.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식적 착오라고 해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별 3개예요. 그래서 4번은 별 3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의 성립.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청약과 승낙이죠. 자, 청약 봐요. 갑이 을한테 너 내 A라는 아파트 5개 살 거야? 요렇게 청약을 했죠. 즉 청약이라는 것은 을이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매매 목적물 뭘 판다는 건지, 매매 대금 얼마에 판다는 건지 이걸 확실히 해서 청약해야 돼요. A라는 아파트 5개 너 살래? 이렇게. 이걸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이죠? 뭘 판다는 거고 얼마에 판다는 거지. 확정적으로. 두루뭉실. 지금은 5억인데 혹시 몰라 6억에 팔지도. 그러면 청약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확실히 확정적으로. 자, 가장 중요한 게 청약의 상대방. 청약은 특정인 을에게도 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 이게 뭐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자판기. 자판기. 자판기는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야. 뽑아달라. 동전 넣어달라고. 청약이에요. 청약.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의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한다. 맞는 지문.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콕 집어서 해라. 자, 2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 왕별.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야 돼. 긍정.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 가능하다. 이렇게도 나오고. 7번 나왔어. 7번. 어마어마하게 나와.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이게 자판기죠. 자판기. 맞는 지문. 그래서 2번으로도 나오죠. 따라서 청약 당시 상대방이 꼭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 돼요. 꼭 특정 안 되고 불특정인에게도 하니까. 그래서 주로 기억으로 나와요. 자, 3번 각종의 광고.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이렇게. 광고는 우리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보고 우리가 청약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분양 광고는 우리의 청약을 꼬시는 삐끼 청약 유인, 청약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각종의 광고, 구인 광고, 분양 광고, 어찌됐든 광고가 붙으면 이건 청약 아니다. 청약 아니다. 청약 유인이다. 오케이. 청약의 효력 발생. 자,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민법 총칙, 비리니, 통정, 착오사기, 강박. 마지막 목차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법조문 3개 거기에요.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자, 봐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총칙에서 배웠어요. 자, 도달했다. 그러면 효력 발생했으니까 도달한 후라면 이제는 철회 못할 거고. 하지만 아직 상대방한테 내 편지가 도착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도달한 후라면 마음대로 번복 못한다는 얘기. 상대방 신뢰를 위해서.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상대방은 내 편지 아직 내용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거둬들일 수 있다. 쉽죠?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죠. 통지를 발송한 후 보낸 갑이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상대방 집에 내가 보낸 편지가 그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이 말을 청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문 기억나죠? 민법 총칙. 그 총칙 그대로 여기서도 나와요. 자, 1번. 청약은 통지가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맞는 지문 도달주의 의사표시니까. 다음 페이지.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법조문.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대로도 나와요. 법조문 앞에 법조문 이렇게도 나오고 후로도 나오고 그냥 법조문 그대로도 나와버리고. 기억. 도달 후 처리 안 되니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자, 3번이 왕별이죠.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보낸 놈 죽어도 의사표시는 의리 없는 놈이라겠어. 그래서 이 놈은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로 끝나야 돼요. 도착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을 청약의 효력 발생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소수로에 긍정을 꽂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효력 발생을 넣어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발생을 뺐지. 효력. 그래서 제가 넣어서 막 계속 있는 거야.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총칙에서도 거기서도 엄청 나오고 여기서도 엄청 나오고 그냥 외워야 돼. 정답 지문이야. 발송 얼마 장난치기 좋아. 발송 후 사망하면 효력을 잃는다. 자연스럽잖아. 얘가 죽으니까 너도 따라 죽어. 이게 느낌으로 가면 맞는 지문이 돼버려. 아니란 얘기요. 보낸 놈은 죽어도 의사표시는 안 죽어요. 효력 그대로 발생. 언밸런스가 일어나잖아. 얘는 죽었는데 얘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치기 딱 좋지. 그래서 외우란 얘기야. 자, 청약의 존속기간 법조문 2개. 이게 1번 2번 그대로 나와요. 자, 1번 2번에 별 3개 하시고. 자, 설명부터 들어봐요. 자, 봐요. 갑이 그림 봐요. 그림. 을한테 너 내 아파트 A라는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5월 3일 날 청약을 했죠. 편지 보냈어요.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을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해요. 떨어질 격이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해서 시간상 편지로 발송 도착 이런 게 나와요. 5월 3일 날
갑이 을한테 처가하면서 이렇게 했죠. 너 5월 31일까지, 이달 말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답 좀 해줘. 이게 바로 승낙기간이에요. 승낙기간을 정해서 한 청약. 너 내 아파트 살지 말지 5월 31일까지 가부를 나한테 결정해줘. 자, 이렇게 청약을 하면 을이 만약 갑의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갑이 정한 이 기간 안에 승낙 의사 표시가 갑집에 도착해야 돼요. 같이 편지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갑이 정한 승낙 기간 안에 들어와야 계약은 성립해요. 따라서 만약 을이 고민하다가 이때 쏘아서 이때 도착했다. 기간 내에 승낙 의사 표시가 갑집에 도착하지를 못했다면 우리 법은 청약이 실효된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청약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이 법조문.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이제 봐요. 동그라미 1번 별 3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 갑이 지가 정한 5월 31일 안에 상대방 을로부터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주어 잡고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갑이 정한 그 기간 내에 들어와라. 받지가 뭐예요? 도달의 의미죠. 그래서 갑이 정한 5월 31일 안에 도착을 해야 계약은 성립하는 거지. 만약 도착을 못했다면 청약이 실효돼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간 안에 꼭 들어와라. 이거 꽤 중요해요. 자, 2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5월 31일까지 알려줘. 이 말이 없이 그냥 너 내 아파트 살지 말지 결정 좀 해. 이게 승낙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청약한 거죠. 자, 이때는 저 위에 첫 번째 1번의 단어만 바뀌어. 그 기간에서 상당한 기간 내로. 그렇죠? 나머지 똑같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청약자 갑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을로부터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마찬가지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항상 문장은 주어 잡고 소수로 가는 거야. 주어가 뭔지. 그래서 이 1번, 2번. 자, 그러면 3번이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청약할 때,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청약할 때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하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낙기간을 청약할 때 정해야 된다고? 아닌데 승낙기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데 갑 맘인데 X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X지문으로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별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딱 된 사람은 이 응용지문 3번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응용지문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아요. 응용지문까지는 바라지 않아. 어차피 얘는 흘러가니까 딱딱 법조문이 있는 것만큼 절대 실수하지 말아요. 그럼 이 시험 평균 넘어요. 평균. 자, 승낙. 이제 청약 끝났어. 승낙. 자, 승낙 봐봐요. 을은 승낙할 때 누구한테 승낙해야 되느냐? 승낙의 상대방이죠. 반드시 승낙은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 갑한테 해줘야지. 갑이 내 아파트 살래? 물어봤으면 응, 네 아파트 살게. 근데 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파트 살게요. 그럼 이 사람한테 뺨 맞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아까 청약하고 다르죠. 그래서 승낙은 청약자에게라.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있죠. 별 3개예요. 청약하고 비교돼서 별 3개. 승낙은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 갑한테 해야지. 지나가는 것을 고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대부분 판례죠. 이 판례 별 3개짜리 판례죠. 잘 나와요. 자, 청약자가 갑이 청약하면서 을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을, 너 이달 말까지, 내가 정한 이달 말까지 내 아파트 5억에 살 거란 내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너 내 아파트 산 걸로 승낙한 걸로 내가 볼 거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아파트 산다는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할 때 갑이 표시했대요. 자, 을은 이 편지를 받고 기분이 나빠야 돼. 기분이 안 나쁘면 사람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지.
걔 무시해도 된다 그거죠. 따라서 이딴 청약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승낙하고 마고는 을의 자유죠. 그런데 이달 말까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내 아파트 상고를 볼게. 말이 안 되지. 승낙한다고 볼 걸. 그래서 이거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문, 판례 원문으로 잘 나오고 기억으로 나오죠. 자, 이 경우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걔 무시하면 되니까 답 하든 안 하든 거절하든 아니면 답 그냥 걔 무시하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 둘 다 부정으로 끝나. 상대방 구속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자 봐봐요. 이 법조문이 12번이가 나왔어요. 이게 청약과 승낙에서 넘버원이에요. 가장 많이 10번 넘은 놈 이놈밖에 없어. 자, 승낙은 청약 내용 그대로 해라. 을은 갑이 청약한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 아까 내용이 일체라 배웠죠. 그래서 갑이 한 A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하면 그대로 해줘야 돼. 그런데 을이 4억이면 내가 살게. 그렇게 답을 해줬죠. 5억 비싸. 4억이면 어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바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4억이면 어때? 이 사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갑 5억에 너 살까? 갑 청약 거절. 동시에 4억에 나한테 팔면 내가 사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 법조문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동남 2번 왕별이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일단 1번 들려야지. 승낙은 청약 내용 그대로 해라. 자, 이거 자체는 시험 안 나와. 2번을 하기 위해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 그런데 사기면 어때?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승낙자가 갑청약에 대해 조건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바꿔버렸지. 4억으로. 이거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자, 그러면 갑의 청약 거절, 지가 새로 청약했죠. 그래서 응용지문 기억이 해결되는 거야. 갑이 지 토지를 을에게 청약했는데 을이 여기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게 옳은지 틀린지 해결해내야 돼요. 그러면 아하,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고 빨리 4억이면 어때? 그게 생각나야 돼. 그러면 이거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거죠. 그러면 청약만 있으니까 상대방 승낙이 없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확실히 외워놔야 계약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는 이 응용지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계약법 항상 응용지문이 나와요. 응용지문이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야. 응용지문이. 그래서 응용지문까지 해결해야 계약법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정확히 해야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이거 승낙 아니지. 승낙 아니고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4억이면 어때? 청약으로 본다. 이걸 정확히 해놔요. 주로 2번으로 더 잘 나와요. 응용지문보다는. 2번을 더 잘하시 항상. 2번이 왕별이고 기억은 별 3개예요. 급이 달라요. 급이. 자, 이번에는 오른쪽 연착된 승낙. 자, 또 봐봐요. 계약의 성립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거의 여기서 나와요. 지금까지. 응? 청약과 승낙. 여기를 잘하면 한 문제 맞춰요. 자, 갑이 5월 31일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알려줘.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했죠. 그런데 을이 고민하다가 막판에야 사겠다 결심을 하고 부랴부랴 5월 30일 편지를 보냈지. 역시 늦게 보냈어. 그 결과 6월 2일 도착. 즉 갑이 정한 승낙기간을 벗어나 버렸죠. 자, 아까 얘기했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갑이 정한 그 기간 안에 들어와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따라서 을의 승낙기간을 넘어섰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다. 이걸 연착된 승낙. 승낙이 늦게 도착했죠. 자, 연착 승낙이 기간을 넘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넘어버리면 성립하지 않아. 청약이 실효해서. 자,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을이 지 아파트 산다는 거지.
비록 하루 이틀 늦게 도착은 했지만 내 아파트 산다는 게 중요하지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한 게 갑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이 이와 같이 연착된 승낙, 늦게 도착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갑이 새로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법을 해놔요. 그래서 이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응용지문 따라서 갑이 여기에 다시 승낙을 해주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할 수 됐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그게 오른쪽에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기억 3개가 별 3개 1번 승낙 통지가 승낙 기간이 경과한 후 도달 그러면 갑이 정한 승낙 기간을 넘어버렸죠.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연차. 자, 기간을 넘으면 무조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도 나오고. 자, 2번. 연착된 승낙은 우리 법조문이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을 청약으로 바꿔버려. 따라서 기억.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보아서 지가 다시 여기에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고 자기가 여기에 승낙했으니까 짝짝꿍 일어났죠.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듯이 그래 하면 돼요. 그래 그렇지.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여기에 갑이 다시 승낙하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 계약 성립. 연결됐어. 그럼 맞는 질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그 외 법조문 두 번째요. 이걸 설명드릴게. 자, 봐봐요. 법조문 제2항이죠. 처음에요. 3월달에 안 했어요. 의리 갑의 청약에 대해 그래 살게 5월 10일 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보통 같으면 이틀 5월 12일 날 도착했겠지. 그런데 우체국 실수로 편지가 미국으로 가버렸어. 미국으로. 그래서 돌다가 22일 후인 승낙기간을 넘은 6월 2일에 도착했죠. 자, 연착이야. 그런데 이게 늦게 보내서 늦게 도착한 게 아니라 충분히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을은 쏘았죠. 이게 바로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을은 쏘았다. 이게 바로 사고로 인한 연착이야. 사고로. 충분히 갑이 정한 5월 31일 안에 도착할 무려 20일 전에 쏘았죠. 근데 문제는 이 승낙통지가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다는 얘기지. 결과는 연착이지만 기간을 넘어섰지만 사실은 충분히 일찍 도착할 수 있게 쏘았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우체국 실수로 사고로 인한 연착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 조문은 이런 경우 여기는 시험 안 나와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너는 20일 전에 쏘았는데 편지가 이제야 도착했어. 승낙기간이 지난 후 연착됐다는 통지를 해라. 자, 시험 안 나와.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을한테 하지 않으면 을이 보낸 승낙편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걸 외워요. 이게 별 3개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요. 자, 봐요. 이와 같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쏘았는데 사고로 늦게 도착했다. 이걸 사고로 인한 연착. 이걸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외울 거예요. 청약자 갑이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됐다는 사실이 확정돼 버려요. 그러면 기간이 지난 후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야.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나와요. 문제는 갑이 이 경우 을한테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외워요. 연착 안 된 거. 자, 한번 머리 써야 돼. 이걸 외우고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 법칙을 외우고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자, 이걸 전문을 외워야 이 소수로 해결돼. 여기까지 나온 적도 있고 여기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외워야 돼. 자, 돌고 돌아서 사고로 늦게 도착했다. 이 말이 반드시 또 보통 같으면 비록 기간 후 승낙기간 후 도착했지만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쏜 발송이라면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사고로 인한 연착이구나. 자, 이 경우 청약자 갑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걸 외워야 돼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자, 이제 머릿속. 연착이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른쪽 3번이에요. 자, 3번. 승낙 통지가 갑이 정한 승낙 기간이 지난 후 도착. 그러면 기간 후 도착이니까 연착됐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떠야 돼요.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이렇게 넣어서 읽어야 돼. 갑이 정한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면 이게 바로 사고로 연착됐다는 얘기죠. 우체국 실수로. 그러면 청약자는 상대방한테 연착됐다는 통지를 해라. 이건 법 조문. 자, 기억이 별 3개예요. 그런데 청약자가 이 경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외워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제 머릿속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 따라서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앞에를 외워야지.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이제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을은 무려 승낙 기간 전 20일 전에 편지 쏘았죠. 그러면 이틀 후 도착했을 걸로 믿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도착 꿈에도 모르죠. 그러니까 갑이 안 알려주면 얘는 계약 성립된 걸 믿고 있어. 이 신뢰를 보호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한테 연착 통지가 안 오면 을은 꿈에도 모른다니까. 돌고 돈지를. 그러니까 을은 이미 도착한 걸로 알지. 그 신뢰 때문에 요렇게 연착 안 된 걸로 봐주자 그거예요.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훈련하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자, 이놈이 왕별 넘버 2. 왼쪽 조건이나 변경 사기면 어때? 그게 넘버 1. 이놈이 넘버 2.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법정 그대로 나와요.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 성립 시기예요. 언제? 승낙 통지 발송한 때 발송 거기를 동그라미 빵 하고 외워야 돼. 격지자 간의 계약은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자, 봐요. 이제 또 설명 들어봐요. 가버리겠죠? 갑이 청약 편지를 5월 3일 쏩니다. 그러면 이걸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에 따라 이때 효력 발생해요. 자, 을이 5월 10일 날 승낙 의사표시 편지를 발송해요. 이틀 후 도착하죠. 원래 의사표시는 이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야. 이것도 그러고. 근데 갑과 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도달한 5월 12일이 아니라 법이 이틀을 소급시켜버려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에 따라 12일이지만 지금 뭐야? 승낙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조문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예요. 성립 시기야. 그래서 주어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 승낙 통지 발송한 때.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틀을 땡겨버려. 소급시키지. 그래서 승낙 통지 발송한 5월 10일 날 갑과 을의 계약은 성립한다. 사례형으로도 나와요. 그러면 사례형은 꼭 이걸로 장난쳐. 도착 날짜인 5월 12일 날 성립한다. X. 항상 승낙 통지 발송한 이날 5월 12일 날 성립한다. 그래서 이론으로도 나오고 주로 이론으로 나와요. 사례형으로도 나오니까 이유. 왜 이틀을 땡기느냐? 우리나라 편지 하루 이틀이면 다 오잖아. 성질이 급해서 그래.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서 이틀 못 참어. 그냥 가급적 빨리 시키고 싶대. 이게 법 취지야. 가급적 계약을 빨리 성립시키기 위해서 소급시키는 그게 그 입법 취지 있거든요. 법 만들 때. 이 성질이 급해. 하여튼 한국 사람들 뭐 이틀을 못 거든 우리를 힘들게. 그냥 도달주에서 10일 날 하면 우리가 이걸 안 해도 되잖아요. 성질이 급한 법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돼. 성질이 급해서 도달을 안 하고 그냥 이틀 전 발송으로 소급시킨 거예요. 이틀을 더 앞당기려고. 순전히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법이에요. 왕별. 작년 나왔죠. 그러니까 왼쪽도 왕별이 나왔고, 여기도 왕별 나왔죠. 그러니까 왕별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번만 왕별 봐. 아니? 저 강의 시작한 이후로 계속 왕별이야, 옛날. 왜? 넘버 1, 2인데 왕별 해야지. 그 전에 9번 나왔다고 12번 나오대? 이놈도 5번 나왔다고 지금 한 8번째 나왔지. 9번인가. 그러니까 나온 놈이 계속 나와. 나온 놈이. 자, 이제 청약과 승낙은 끝났어요. 의사실현 계약 성립. 그 다음 교차 청약 계약 성립 있죠? 이게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이 아니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목차가 이제 바뀐 거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거 법 전문 그대로 나와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이 바로 별 3개 있죠. 그대로 나와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주어 잡고 소수로 잡아요. 이게 바로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고, 언제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거기 동그라면 어떤 사실이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 이게 뭐다? 오뎅 먹었을 때 성립한다. 이게 속마음인 내 의사를 겉으로 실현했죠.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행동을 통한. 포장마차 들어가서 아줌마가 없어. 간장 발랐어. 그때 오뎅 계약 성립하는 거야. 간장 발랐어. 간장 바르고 그냥 나올 거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발랐어. 오뎅 먹었어. 그때 의사실현 계약 성립식이에요. 아줌마가 2분으로 들어와서 손님 오셨어요. 그때 성립. 안 때 X. 이걸 안 때 성립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안 때 X. 안 때 아니라 이 사실이 있는 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있는 때, 장난을 쳤는지 안 쳤는지만. 그래서 아줌마가 안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오뎅 먹었을 때,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그때 한 거. 주차 관리인이 내 차 입고를 안 때 아니지. 들어갔죠? 그때부터 계산돼, 주차비. 그래서 그 사실이 있는 때. 그다음 우리 기출 이것도 있어요. 청약자가 보내온 상품을 뜯었을 때, 사용했을 때. 그러면 행동했죠? 그거 승낙, 이걸로. 계약 성립하는 거야. 뭔가 행동을 하면 묵시적 의사표시. 그걸 이제 의사실현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교차청약. 또 이놈도 엄청 나와요. 넘버 3야. 이놈이 넘버 3.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 성립에서. 당사자 간에 그대로 또 별 3개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죠. 같은 내용이어야 돼요. 갑이. 일단 읽어드릴게요. 같은 내용의 청약이 갑과 을의 상호 크로스 교차되면 양 청약이 갑과 을의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언제? 여기는 도달에 동그라미 하는 거. 이걸 장난치니까 발송으로 도달주예요. 그래서 도달한 때,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교차 청약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갑이 을한테 너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이렇게 청약했지. 그런데 을이 이 편지를 받기 전에 갑, 넌 네 아파트 나한테 5개 팔래?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어긋난 거지. 크로스. 그러면 갑이 보낸 편지가 을에 도착, 을이 보낸 편지가 갑집에 도착.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달하면 의사표시 합치가 된 거예요. 내용이 같으니까. 그래서 청약만 있지 승낙이 없죠. 그래도 계약 성립하지.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도착했으니까. 이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예요. 언제?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이걸 발송한 때 이렇게 장난쳐. 아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승낙 통지 발송이잖아. 거기는 또 도달로 장난치고. 반대로 장난치니까 반드시 정확히 헷갈리지 마요. 발자가 나오는 것은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거기만 발자예요. 거기만. 다른 어디도 계약법은 발자가 나온 순간 다 X예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이걸 중심으로 꽉 잡아. 그 다음 다른 어디에서도 발자가 나오면 다 X지문이라는 거. 다 도달. 또 받지. 받아야 돼. 받다가 도달의 의미예요. 받아야 되니까. 발자는 저기밖에 안 나와.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기억. 도달 시점이 다르면 당연히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하겠죠. 당연한 거고. 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것은 그림을 봐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자, 이건 가끔 나와요. 너무 여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잘 안 나와요. 노란색만 정확히 해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자,
갑이 지 건물을 팔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건물이 전부 날아가 버렸네.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건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소유권도 소멸,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다. 불능. 자, 시점이 계약 체결하기 전. 빨리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원시적 불능. 그것도 전부 멸실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서울, 부산 KTX 타고 숙박하고 고생해서 계약서 썼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이 날아갔다는 얘기지. 소유권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개고생한 거지. 그 을을 위해서 법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 법조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을 갑한테 책임 물어. 대신 책임을 물어야 될 이쪽 매도인 이놈은 최소한 저도 몰랐어요. 저도 건물이 불타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만약 그런 사정이 있다면 항상 우리 민법은 과실책임이죠. 잘못이 있어야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잖아. 잘못이 있을 때 책임져야 되니까 이놈은 이미 날랐다는 사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야 돼. 선이지만 과실이 유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얘는 책임져. 자, 상대방 여기서 나오죠.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이걸 외워놔요. 그래서 계약법에서 처음 나온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그럼 엎어야 돼.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니까 선의무과실 반대 알았거나 선의 반대 악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반대 아니 무과실의 반대 유과실이죠. 유과실이 선이지만 당신 알 수 있었잖아. 선이 유과실. 그래서 주로 알로 나요. 선의 무과실 반대 건물 멸실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법이 보호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책임 물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떤 책임을 묻느냐? 손해배상이에요. 소유권은 못 가져오니까. 자, 손해배상의 범위 원시적 불능 무효. 총칙에서 했죠. 원시적 불능 이 매매 무효. 근데 을은 이 매매가 원시적 불능 무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 믿고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 이게 손해죠. 실내익 손해라고요. 유효라 믿고 실내익 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이 실내익 배상은 계약이 유효해서 유효를 전제로 상대방이 나한테 넘겨줬다 하면 발생할 시가차익분 이게 이행이익이에요. 유효를 전제로 내가 시가상승분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익 배상 청구해라. 그래서 우리 법조문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보다는 여기는 흘러가니까 여기 정답 지문요. 선의만으로 안 돼요. 과실도 없어야 돼. 외워야 돼요. 그 다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어디서 나온다?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는 거. 이 두 개만 정확히 잡아가요. 이 두 개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저 법조문이에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죠. 이게 바로 원시적 불능이에요. 목적이 이미 불능한 과거형이죠. 이미 멸실한 건물 계약의 의미야. 따라서 원시적 불능 계약의 경우 그 말이에요. 불능을 즉 건물 멸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갑은 상대방 을이 만약 여기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라면 상대방 을이 이 계약이 사실은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받은 손해를 배상해줘라. 자, 그러면 2번이 별 3개예요.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의외로 잘 나와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와요. 다른 어디에서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오로지 원시적 불능 그 의미예요. 그 다음 3번 원시적 3번도 별 3개 합니다.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날라가야 돼. 전부. 일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안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못 물어요. 전부 불능. 그래서 괄호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거야.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전부 멸실, 전부 날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돼야 돼요. 그래서 전부 멸실, 전부 수용 언제? 계약 체결 전에.
그러면 원시적 전부불능 여기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는 거. 2번, 3번 별 3개 하시고 자 4번 매도인은 최소한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책임지는 거고 자 5번 기억이 또 별 3개예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 것 상대방은 선의 몰라야 되고 여기에 잘못도 없어야 돼요. 자 선의 무과실 것 이걸 외워놓고 선의 무과실 반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하고 나중에 하자담보 책임이 있죠. 물건 하자. 이 두 군데밖에 없어. 계약법에서. 선의 무과실 것 계약법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 것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럼 물건에 하자담보 책임.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것 그럼 엎어. 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왼쪽 놈이 좋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 더 있어. 총칙.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책임 물으려면 병은 선의 무과실 것. 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들어본 것 같죠?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책임 시험에 잘 나온 세 군데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책임. 표현 대리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 것. 하지만 우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선의 무과실 대신 정당한 이유 있을 것. 그렇게 단어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했어. 얘기만 해. 지금 하나만. 한번 들어보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이렇게 하나씩 정복하는 거예요. 정리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 하나하나 각계격파가 중요해요.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6번이죠. 상대방 의리. 이 계약이 사실은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받은 손해. 이걸 바로 실내이익 배상이라고 해요. 다만 이 실내이익 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맞는 지문. 법 조문이에요.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이익 배상이다. 오케이. 자, 10번 쉽니다.